아무리 이제 대통령한테 비상 경제 권한을 주었어도 비상 사태냐라는 그 판단을 법원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엄 때도 할 만큼 지금 계엄을 할 수 내란과 있다. 외환의 상황이냐. 권한은 그렇죠. 가지고 예. 있다 대통령이. 근데 네. 과연 그 조건을 갖췄느냐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문제인 북한이 거죠. 이렇게 국지전을 벌였다든지 그렇죠. 뭐 침투했다든지 네. 그렇지 않았을 사회적- 경우는 그게 위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도 계엄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탁팬들의 경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봉현 경제평론가 그리고 문서영 서울신문 대기자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역시나 이제 관세 이야기가 될 텐데 늘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28일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 현지 시간 28일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입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즉시 해당 판결의 집행 중단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혼란에 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동 내용을 살펴볼까요? 연방국제통상법원이라는 게 CIT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하여 뭐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는 물론이고 10% 기본 관세, 보편 관세라고 했던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는 10일 이내에 지금 그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에 대한 조치를 취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율 뭐 125% 하거나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90일 유예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근거를 상실한 거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쓴다는 거는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회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네. 법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의회의 얘기했다고. 의회의 그 승인을 얻은 승인을 얻어야 법이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구체적으로. 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보도가 28일 나왔을 때 환호작약하지 않았겠어요? 환호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판단하기에. 그렇죠. 사실 그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2기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계를 막 지금 몇 달 동안 뒤흔들고 있는 상태인데 법원이 딱 제동을 걸었다는 거를 듣고서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일부에서는 야 역시 미국에 의인들이 있었어,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네. 뭐 미국의 이런 역시 시스템은 훌륭해. 살아 있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막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연방 항소 법원으로 가서 그 1심에서 했던 뭐 명령 조치를 중단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더욱더 혼란한 거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법안으로 해결을 한다면 네. 미국은 이제 하원과 상원이 모두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면 뭐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약에 이제 기존 법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폐기하거나 이러려면 상원에서 최소 60표가 확보돼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이 상원에서 53명, 그러니까 이제 7표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을 뭐 자신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좋았다가 하루 만에 이랬으면 역시나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간다 싶으면 시간이 더 복잡해졌겠구나라고 느낄 법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 변화는 그 크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거쳐서 대법원까지 나려면 1년 또 2년 이렇게 지날 상황인데 항소법원이 지금 집행중단 명령을 내려서 일단 트럼프로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 또는 그 세계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라질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그 관세 부과 정책
관세 전쟁의 어떤 정당성이 법적으로 의심을 받게 됐고 뭐 근거에 대해서 좀 허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정책이 갖는 어떤 과격함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층 더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좀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결정을 내린 연방국제통상법원, 네. 그렇죠. CIT 이게 어떤 법원인가요? 뭐 이런 법원도 있었어라고 다들 판단이 나왔을 때 다 어떻게 이런 법원도 있었어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제무역이나 관세 분쟁을 전담하는 미국의 전문 연방 법원이라고 해요. 그 뉴욕 맨하탄에 있고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이 되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판결을 낸 거는 이제 재판부 3인의 전원 일치로 무효화했다고 해요. 소부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3명이 했으면 기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전원 합의체 뭐 이런 거 아니고 미국 법원은 종신 판사가 많아요. 대법원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최고위 그 법원으로 가면 종신직이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는 종신으로 하더라고요. 종신으로. 네.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가시기 전에나 뭐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 않으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러면 소송을 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사자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오죽했으면 걸었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원고들이죠, 원고. 네. 원고가 있으니까 이제 판결이 나왔을 텐데 와인 수입업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5곳 그리고 뉴욕, 오레곤주를 포함해서 12개 주정부가 합동으로 소송을 걸었대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자기들이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안에서 팔리는 것도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죠. 오르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뭐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또 뭐 여러 개 이제 주정부가 같이 들어갔는데 오레곤주의 그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이 이제 이 판결이 나오자 노동자, 가정, 중소기업, 일반 미국인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그 환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는 불법이고 무모하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주마다 미국은 독립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마다 별도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면은 어쨌든 이 수개월 만에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 물가 오를 것이다, 뭐 했는데 뭐 바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장난감 회사 이런 데도 여기 소송의 그 당사자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격탄을 받은 거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익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박할 텐데 뭐 25% 보편 관세 10% 합쳐가지고 네. 그렇게 관세가 부과돼서 수입품이 이제 장난감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팔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뭐 봉제 인형에서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겠어요. 만약에 남긴다면. 참 보면 이제 CIT 그러니까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걸 제동을 걸었는데 이 제동 때문에 사실 미국의 국민들도 헌법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뭐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제동을 걸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얘기한 무역 적자는 뭐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관련한 법은 1977년에 발효된 건데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응하고자 국가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이 없이 다양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그 조치의 내용에 이제 무역 금수라든가 제재 네. 이제 뭐 북한 주로 하는 건 제재 이런 게 있는데 그 법 안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권한을 발동해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긴 전례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이제 게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제 압력을 넣으려고 이거를 이제 뭐 지렛대로 관세를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해석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이 조치가 비상사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그 법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대통령의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조치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권한남용 이렇게 되겠네요. 위임 권한을 넘어난 조치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아무리 이제 대통령한테 비상 그 경제 권한을 주었어도 그 사태가 그 비상 사태냐라는 그 판단을 법원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엄 때도 그 계엄을 할 만큼 지금 계엄을 할수 내란과 있다. 외환의 상황이냐. 상황이냐. 권한은 그렇죠. 가지고 예. 있다 대통령이. 근데 네. 과연 그 조건을 갖췄느냐,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문제인 북한이 거죠. 이렇게 국지전을 벌였다든지 뭐 그렇죠. 침투했다든지 네. 그렇지 않았을 사회적- 경우는 그게 위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도 계엄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엇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이 저 난리를 치는 게 그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은 그 무역 적자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된 일이고 네. 앞으로도 좀 쉽게 해소될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들어가지고 갑자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의 전 것처럼. 세계에 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 법이 그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특히나 관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법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저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저 같으면 이 한국이다 협상할 것 같으면 질질 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구체적인 근거들이 마련됐으니까 예. 저기 그러면 트럼프는 어쨌든 속된 말로 식겁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이 항소하면서 뭐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항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요즘은 사법부하고 거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백악관에서는 이번 판결을 가지고 사법 구태타다 이렇게 강하게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것이다 뭐 이런 희망사항을 이제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백악관 부대변인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티브 밀런 백악관 정책부 비서실장도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 통제 불능의 사법 구태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세가 잘 안 되면 뭘로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역법은 1974년에 이제 제정된 법인데 122조는 무역 적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뭐 관세 상한선이 있어요. 15%.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한 이제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기간이 150일 이렇게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역법 122조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네, 또 관세법 338조가 있는데 이제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또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호 관세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법을 활용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무역법 122조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많이 발동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품목 관세가 또 있잖아요. 상호 관세 말고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알루미늄, 그다음에 철강 제품에 부과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품목 관세인데 이 품목 관세의 근거가 이 무역법입니다. 무역법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언급하신 거 외에도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301조라고 해서 우리가 301조에서 9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맞아요, 언급을 맞아요. 했잖아요. 생각납니다.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옛날에는 301조에 따라서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뭐 관세법 여기 언급하신 대로 또 있고, 그래서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법조문을 찾아서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야, 카드가 정말 많네요. 그럼 이제 한국은 사령탑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국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이제 할 수 있는 건지. 2차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3차부터는 새 정부에 넘겨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시절에 진행했던 그 협상이 이제 저희는 이제 나머지 이제 새 정부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도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이니까 그 사이에 뭐 결정을 좀 어떻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도 품목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목 관세라는 건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하는 그 별도의 그 뭐 관세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제 대체적으로 입장들은 아무튼 미국 연방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좀 미뤄서 그 협상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저희는 그럼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다라면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6월 4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임기가? 그렇죠. 6월 그렇죠. 4일 그러니까 당선증을 받으면 바로 대통령기가 시작되는 정말 거예요. 한 달 내에 협상을 다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협상을 근데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면 관세 부과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7월 8일까지 타협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때까지도 양측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을 인정을 하면 네. 관세 부과는 유예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꼭 그날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만 어쩐 이정표는 있는 거죠. 양쪽이 7월 8일까지는 한다는 거.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관세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원 미국이 이제 뭐 이렇게 법원이 제동을 걸고 트럼프 행정부도 좀 오락가락하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는 그런 주장이 한 축에 있고 또 하나는 그래봤자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많고 그 다음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성의 있게 해서 최대한 얻어내는 게 좋지 그렇게 질질 끌다가 잘못하면 더 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어느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한 칼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데 다만 너무 서둘다가 안 줘도 될 걸 주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있죠. 그러니까 뭐 눈치를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눈치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대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일본하고 대만이 이제 우리랑 한국하고 이제 처지가 비슷하니까 걔네가 어떻게 하느냐, 걔네는 뭘 받아냈지, 뭘 줬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줘도 되나 마라 이런 거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눈치를 좀 잘 봐야 된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끝내주고 대신 자기들이 이제 양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빨리 그 미국이 원하는 그걸 맞춰주고 그 내용에서 양보를 얻거나 또는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질질 끌면서 결국은 이제 동력이 관세 정쟁의 동력이 약해지기를 기대해 보거나 뭐 그런 전략일 텐데 각자 세계 뭐 각국마다 전략이 다를 거예요 아마. 걱정되는 건 이렇게 막 매 주마다 저희가 현재를 읽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일반 서민들과 우리 이 시청자들은 도대체 이걸 읽어냈을 때 뭘 대비하고 뭐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선은 관망하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그 일반인들 서민들한테도 영향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항소법원 뉴스는 안 왔어요. 네. 이제 그 관세 전쟁 좀 끝났나 보다 하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반응했잖아요. 어제. 엄청 뛰었죠. 어제 많이 올랐어요. 우리 경제가 이제 조금 한숨 돌리나 보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30일 아침에는 또 반대로 항소법원이 그걸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뉴스가 와서 뭐 하루 만에 좋다 말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뭐 미국 관세 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를 내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내용이 네. 뭐냐면 이제 뭐 같이 이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보편 관세 10%에 뭐 상호 관세 25%를 때리면 이제 가장 크게 뭐 타격을 입을 뭐 국내 산업은 자동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47%인데다가 이제 중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가 빠지면 뭐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가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다 하고 이제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그 재화 수출 기준으로 0.6%가 감소하고 국내 총생산 중에서 그다음에 대미 수출 물량이 4% 정도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뭐 국내로 들어오는 뭐 달러도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들도 이게 다 각각 그 마이너스 성장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일단 어쨌든 매 주마다 읽어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몇 주 같이 해보니까 저 말이었구나.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영향까지 온다는 걸 알았고 또 주식시장에서 결국 서학개미들이 결국 미국 주식시장에도 개입하고 한국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읽어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